여러분은 지금 우연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2년 가을, 미국 조지아주의 한 무명 목사가 이상한 환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가 붉은 파도와 푸른 파도로 덮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한국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어도 모르고 한국인 친구도 없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매일 새벽 3시 그는 한국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일기장에 처음 쓴 문장, 2025년부터 2026년 사이 한국에 거대한 영적 전환점이 온다. 정치적 사건으로 시작되지만 영적 각성으로 끝날 것이다. 여러분, 지금 2025년 11월입니다. 우리는 그가 말한 시간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환상 속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진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는 권력을 원하지 않고 명예를 구하지 않으며 고통을 통해 정화된 자일 것이다. 그의 등장은 한국인들에게 선택을 요구할 것이다. 편안한 거짓과 불편한 진실 사이에서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년 여름, 한반도에 3일간의 영적 침묵이 온다. 그 시간 동안 기도는 멈춘 듯 보이지만 사실은 내면의 소리를 들으라는 하늘의 시간이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그 답은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전쟁의 폐허, 그리고 기적의 재건. 우리는 한을 안고 살아왔고 그 한을 한계를 넘는 힘으로 바꿔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7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 징조 중 첫 번째는 이미 시작되었다. 만약 지금 당신이 이유 없는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그 징조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그 7가지 징조 중 첫 번째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진실의 시작은 3년 전 조지아주의 작은 마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데이비드 윌슨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낡은 성경책 하나와 30년째 같은 교회를 지키는 평범한 목사였죠. 부유한 대형 교회 목사도 아니었고 유명한 부흥사도 아니었습니다. 주일마다 겨우 50명 남짓한 교인들과 예배를 드리는 그저 충실한 종이었습니다. 2022년 10월 어느 날 새벽, 그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무언가가 그를 깨웠습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듯한 열기와 함께 한반도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붉은 물결과 푸른 물결이 서로 부딪히며 소용돌이치는 광경. 그 순간 한 음성이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불의가 왕좌에 오를 때 내가 개입하리라. 윌슨 목사는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김치가 무엇인지, 한글이 어떻게 생긴 문자인지도 알지 못했죠. 그런데 그날 이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일 새벽 3시 그의 몸은 저절로 일어났고 무릎은 자연스럽게 꿇어졌으며 입술은 한국을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그는 하늘에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마음속에는 시급함이,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긴장감이 계속해서 자라났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흘렀고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고향이 위험에 처한 것처럼, 사랑하는 가족이 시련을 앞둔 것처럼 애타는 마음이 들었죠. 그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환상에서 본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파도는 분노와 분열을, 푸른 파도는 슬픔과 회한을 의미한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선명하게 들렸던 그 음성의 메시지를 적었습니다. 한국의 지도자가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권력의 무게가 그를 짓누를 것이며 국민의 외침이 하늘에 닿을 것이다. 평범한 미국 시골 목사가 쓴 이 문장이 현실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교인들조차 윌슨 목사의 한국 기도를 이상하게 여겼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는 더욱 간절해졌고 환상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불안정과 예측할 수 없는 변화들을. 소문은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고 이제 전 세계가 묻고 있습니다. 그의 두 번째 예언은 무엇인가? 내년 여름, 한국에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답은 이미 그의 일기장에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이 현실이 된 바로 그날 밤, 윌슨 목사는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더욱 선명하고 충격적인 두 번째 환상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일기장을 펼친 그의 손은 멈출 수 없었고
펜은 저절로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단 한 문장. 하지만 그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는 한국의 운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왕관을 쓰지 않고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 수수께끼 같은 문장을 쓴 직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0일 동안 그는 완전한 침묵에 빠졌고 그 침묵 속에서 더 깊은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 40일의 침묵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보낸 것처럼 데이비드 윌슨도 영적 광야를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예언이 현실로 나타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기자들,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죠. 하지만 그는 모든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교회 설교조차 멈췄습니다. 40일 동안 그는 오직 기도실에만 머물렀습니다. 교인들은 걱정했지만 그의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그에게 더 큰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40일째 되는 날 새벽, 그는 일기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문장만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왕관을 쓰지 않고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 문장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로운 정치 지도자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이라 해석했습니다. 권력을 탐하지 않는 겸손한 지도자 말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종교적 부흥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봤죠. 그런데 가장 놀라운 해석은 한국의 한 노목사로부터 나왔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적 인물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한국 민족 전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윌슨 목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길입니다. 한국이 겪을 시련은 파멸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이끌 한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권력의 정상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무거운 짐을 대신 지는 자라고, 예수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이 사람도 자발적으로 민족의 아픔을 껴안을 것이라고.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는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범한 얼굴, 특별할 것 없는 배경. 하지만 그가 나타나는 순간 공기가 바뀔 것입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를 알아볼 수 있냐고. 윌슨 목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를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스스로가 십자가를 질 준비를 하십시오. 한국의 미래는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깨어난 수백만 영혼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과 함께 그는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환상 속에서 본 7가지 징조, 하늘이 준비한 사람을 알아보는 신호들, 그리고 그 징조들은 이미 한국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첫 번째 징조는 침묵입니다. 말이 많은 시대에 조용히 행동하는 자. 두 번째는 겸손입니다. 자신을 낮추되 비굴하지 않은 자. 그런데 세 번째 징조를 듣는 순간 기자들의 펜이 멈췄고 교인들의 숨소리조차 사라졌습니다. 그는 두 개의 길 사이에 서 있을 것입니다. 남과 북, 과거와 미래, 증오와 용서 사이에서 다리가 되는 자. 윌슨 목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본 환상 속에서 이 세 번째 징조를 가진 사람의 주변에는 늘 3명의 동행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심하는 자, 조롱하는 자, 그리고 끝까지 믿는 자. 마치 2000년 전 갈릴리 언덕을 걷던 누군가처럼. 네 번째 징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늘 3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한 명은 끊임없이 의심하고, 한 명은 비웃으며, 한 명은 침묵 속에서 믿을 것입니다. 이 3사람은 그를 떠나지 않는데 그것은 그들이 인간의 3가지 반응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윌슨 목사는 잠시 물을 마신 뒤 이어갔습니다. 5번째 징조는 고통의 흔적이라고. 이 사람은 실패를 겪었을 것이며 배신을 당했을 것이고 조롱을 받았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처가 독이 아닌 약이 되어 다른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6번째는 가장 신비로운 징조입니다. 그의 얼굴은 군중 속에서 눈에 띄지 않을 만큼 평범합니다. 하지만 그가 있는 공간은 달라집니다. 불안하던 사람들이 평온해지고 절망하던 이들이 희망을 품게 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빛이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처럼 마지막 7번째 징조를 말하기 전 윌슨 목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늘은 그의 모든 발걸음을 기록할 것입니다. 역사책에는 한 줄도 남지 않겠지만 수많은 영혼들이 그로 인해 변화될 것입니다. 이 7징조가 공개되자 한국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추측이 난무했고 각종 종교단체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지도자가 그 예언의 주인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은 정치인부터 종교인, 심지어 연예인까지 모든 유명 인사를 후보로 거론했죠. 하지만 윌슨 목사는 단호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를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거울을 들고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자신을 찾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예언의 성취는 한 명의 영웅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이 7징조를 자신의 삶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침묵하는 법을 배우라고, 겸손해지라고, 분열된 것들 사이에서 다리가 되라고, 의심과 조롱을 견디되 신실한 친구를 소중히 하라고, 고통을 통해 성장하고 평범함 속에서 비범함을 실천하며 이름을 남기려 하지 말고 삶을 남기라고. 이것이 진정한 예언의 의미입니다. 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한국의 운명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깨어난 평범한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갑자기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윌슨 목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가 본 환상 중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7징조를 가진 사람의 등장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었죠. 내년 모든 한국인이 마주하게 될 영적 갈림길, 2개의 길이 나타나고 각자의 선택이 천년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환상. 제가 본 3번째 환상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국 전체가 거대한 시험대에 오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시험대는 바로 2갈래로 나뉜 길이었습니다. 윌슨 목사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그 광경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상 속에서 저는 2016년 여름 한국인 수천만 명이 거대한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쪽 길은 넓고 환했습니다. 금빛 조명이 비추고 평탄해 보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죠. 다른 쪽 길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가시덤불이 있었고 돌멩이가 산재했으며 겨우 몇 명만이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서둘러 받아 적는 동안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밝은 길이 정답 같았죠. 하지만 환상이 계속되면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넓은 길은 편안했지만 점점 아래로 향했고 좁은 길은 힘들었지만 위를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목사 한 분이 물었습니다. 그것이 구원과 멸망의 길입니까? 아닙니다. 윌슨 목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심판이 아닙니다. 양심과 타협 사이의 선택입니다. 진실과 거짓 평화 사이의 결정입니다. 넓은 길은 모두가 하니까 나도 한다는 안일함이고 좁은 길은 옳기 때문에 한다는 용기입니다. 그는 일어서서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환상 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빛은 용기를 요구하지만 어둠은 쉬운 평화를 제공한다. 많은 이들이 어둠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장은 고통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윌슨 목사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더 이상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 어떤 이념을 따르느냐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각 개인의 영혼이 시험받는 순간입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가? 다수가 틀렸을 때 홀로 맞다고 외칠 수 있는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양심을 지킬 수 있는가? 교회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은 하늘이 인간의 마음을 저울에 다는 해가 될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시간. 가면이 벗겨지고 본질이 나타나는 순간. 그리고 한국인들의 선택이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한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입니까?
왜 우리가 먼저 이 시험을 받아야 합니까? 윌슨 목사의 눈에 연민이 어렸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많은 시련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식민지배, 전쟁, 독재, 경제 위기를 견뎌냈죠. 그 과정에서 단련된 영혼들이 이제 마지막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내린 선택은 아시아 전체에, 나아가 세계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어둠의 시대에 빛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편안한 타협을 선택할 것인가?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마치 더 큰 비밀을 말하려는 것처럼. 네 번째 환상, 가장 신비롭고도 희망적인 환상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이 침묵하는 3일,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 네 번째 환상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윌슨 목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가 물 한 잔을 건네고 나서야 그는 겨우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내년 여름 어느 시점에 3일간 한국의 하늘이 닫힐 것입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닫힌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예언자들도 침묵할 것이고 영적 지도자들도 길을 잃을 것입니다. 마치 하늘이 귀를 막은 것처럼 인간의 간구가 닿지 않는 3일이 올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절망할 것이고 일부는 신이 인간을 버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윌슨 목사는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버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대입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소리가 없을 때 내 안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느냐? 3일간의 침묵은 시험이자 준비의 시간입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그리고 3일이 지난 후 두 번째 신호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불의 신호가. 보이지 않는 불이 한국 전체를 가로지를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화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불, 진실의 불입니다. 이 불은 파괴하지 않고 드러냅니다. 감춰진 것을 보여주고 거짓된 것을 벗겨냅니다. 가면을 쓴 이들의 얼굴이 드러나고 침묵했던 이들이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교인이 물었습니다. 그 불이 사람들을 나누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남과 북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르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불은 양심을 따르는 자와 타협한 자를 구분할 것입니다. 같은 가족 안에서도, 같은 직장 안에서도,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서도 나뉜 것입니다. 윌슨 목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불 다음에는 빛이 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신호, 희망의 빛입니다. 분열과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한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저는 그를 화합의 전령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모두가 그 신비로운 존재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초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평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증오하던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고 분열되었던 것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단순하지만 깊을 것입니다. 불은 끝이 아니다. 불은 길을 밝히는 빛이다. 윌슨 목사는 이 문장을 천천히 마치 신성한 주문처럼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전할 메시지입니다. 고통은 파멸이 아니라 정화였고 분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한국이 겪는 이 모든 시련이 결국은 더 큰 빛을 위한 준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이 세 가지 신호, 침묵, 불, 빛, 은,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탄생입니다. 새로운 영적 시대의 탄생,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한국입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가 전 세계 영적 부흥의 횃불이 되는 것. 이것이 하늘의 계획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을 때 윌슨 목사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예언의 궁극적 의미, 그리고 각 개인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마지막 메시지가 아직 남아 있다고. 윌슨 목사는 마지막으로 일기장을 덮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입가에는 희망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화합의 전령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난 집단 의식의 상징입니다. 한 명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작은 전령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언의 의미입니다.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한국이 보이는 것처럼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왜 한국인가? 많은 분들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한국은 인류의 거울입니다. 급속한 성장의 빛과 그림자, 전통과 현대의 충돌, 물질적 풍요와 영적 갈증. 한국이 겪는 모든 것을 인류 전체가 겪고 있습니다. 윌슨 목사는 다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일제강점기 36년을 견뎠고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섰으며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외환 위기도 이겨냈고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죠. 이 끈기, 이 인내가 바로 하늘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한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파멸의 해가 아니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윌슨 목사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습니다. 2026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파괴가 아니라 재탄생입니다. 오래된 것이 무너지는 것은 새로운 것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신앙과 연민이 다시 태어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는 천천히 강단을 내려왔습니다. 사람들 가까이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들은 마지막 음성을 전하겠습니다. 하늘은 순수한 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불씨를 지키는 자를 찾는다.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둡더라도, 아무리 힘들더라도 가슴 속 작은 빛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윌슨 목사는 모든 사람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당신도 그 불씨를 품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국인이든 아니든, 종교가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동방의 빛은 특정 장소가 아니라 깨어난 마음 속에서 타오릅니다. 교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본 환상도, 들은 음성도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기회입니다. 윌슨 목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은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침묵은 끝났고 불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 당신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한 목사의 영적 체험과 해석에 기반한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며 절대적 진리도 아닙니다. 각자의 신념과 판단에 따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언이나 환상은 영적 통찰의 한 형태일 뿐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예언보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한반도의 운명이 완전히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티베트의 은둔 승려가 남긴 한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 2025년 봄부터 시작된 거대한 변화의 물결. 이미 3명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2026년 병호년,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6개월 전 2025년 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4개월 뒤 5천만 한국인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그 예언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3년 전에, 터키 대지진을 정확히, 중국의 2024년 대홍수를 완벽하게 예측한 류밍천 승려의 한국 예언입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왜 지금일까요? 40년간의 명상수행, 베이징 대학 물리학과 출신, 그리고 중국 정부가 감시하는 예언가. 그가 2023년 8월 경복궁 근정전 앞에서 한국어로 남긴 말, 왕의 정신이 돌아온다. 5산이 다시 모인다. 그리고 동방의 빛이 세계를 비출 것이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볼 이야기, 2025년 봄부터 시작된 거대한 변화의 신호들, 역사를 바꿀 3명의 새로운 지도자의 정체, 2026년 병호년, 한국이 맞이할 3가지 대승리, 그리고 당신이 이 변화의 주인공인지 아는 방법.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류밍천의 첫 번째 예언, 그가 봄의 신호라 부른 사건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밍천이라는 이름, 새벽의 빛을 의미하는 이 이름을 가진 아이가 중국 윈난성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을 때 아무도 그가 한국의 미래를 예언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생후 3개월, 대부분의 아기들이 겨우 옹알이를 시작할 때 이 아이는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들은 믿지 않았지만 부모가 촬영한 영상이 증거로 남아있죠. 24개월이 되었을 때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티베트어로 "나는 돌아왔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부모는 티베트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 아이는 아버지의 만성질환을 티베트 명상법으로 치유했습니다. 2살배기가 가르친 명상법으로 10년 넘게 고통받던 병이 사라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경외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7살이 되던 해, 류밍천은 고열로 3일간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들은 뇌 손상을 걱정했지만 깨어난 아이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모든 순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 후 류밍천은 역사적 사건들을 마치 직접 목격한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시황의 최후, 당나라의 멸망,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까지 중국 정부는 그를 특별 교육 프로그램에 선발했습니다. 영적 능력과 높은 감수성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죠. 하지만 류밍천은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정부의 지시를 따를 때 그는 독립적으로 행동했고 자신만의 길을 걸었습니다. 베이징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한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과학으로 자신의 능력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죠. 대학을 졸업한 후 그는 모두가 예상했던 길을 버리고 티베트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3년간의 고독한 명상 끝에 깨달은 진리가 있었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현재 속에 동시에 존재한다. 미래는 이미 과거 속에 씨앗으로 심어져 있다. 류밍천은 역사의 패턴을 읽습니다. 마치 책을 읽듯이 시간의 흐름을 해석하죠. 그에게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복잡하게 엮인 실타래입니다. 한 가닥을 당기면 전체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연결된 거대한 그물망. 이런 그가 2019년에 북쪽의 곰과 서쪽의 독수리가 피로 물든 밀밭에서 싸울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3년 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죠. 터키 대지진도, 중국의 대홍수도 모두 그가 미리 본 미래였습니다. 그의 예언이 하나둘 현실이 되면서 세계는 그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한국을 바라보는 특별한 시선입니다. 수많은 나라 중에서 왜 하필 한국일까요? 2023년 8월 경복궁에서 그가 남긴 예언, "왕의 정신이 돌아온다. 5산이 다시 모인다." 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의 예언이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부터였습니다. 2019년 류밍천은 이상한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쪽의 거대한 곰이 서쪽의 독수리와 싸우고 있다. 황금빛 밀밭이 피로 물들고 있다. 사람들은 그저 은유적 표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3년 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모두가 그의 예언을 떠올렸습니다. 2023년 2월 터키와 시리아 국경에서 규모 7.8의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류밍천은 6개월 전에 이미 경고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두 나라의 경계에서 수만 명이 울부짖을 것이다. 그의 경고를 들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믿은 사람은 더 적었고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3년 7월 그는 일본 땅에서 바다가 끓어오르고 핵의 독이 다시 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가 정말로 미래를 보는 것일까요? 중국의 재앙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작년 12월 양쯔강 대홍수를 정확히 예측한 그는 물의 분노는 인간의 탐욕이 부른 대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이 중국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의 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죠. 5월, 7월, 9월 세 차례의 양쯔강 범람, 스년성 규모 7.8 지진과 윈난성 규모 7 지진, 2008년 스년 대지진보다 더 강력한 재앙들. 놀랍게도 이 예언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5월과 7월의 홍수는 이미 일어났고 9월을 앞두고 중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류밍천은 한국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2023년 8월 그가 서울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경복궁 근정전 앞에서 그는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그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죠. 해가 질 무렵 그가 갑자기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정신이 돌아온다. 5산이 다시 모인다. 주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중국인이 유창한 한국어로 예언을 하다니. 5산이란 무엇일까요? 한라산, 백두산, 금강산, 지리산, 태백산, 한반도의 5성산을 말합니다. 이 산들은 단순한 지형이 아닙니다. 한민족의 영적 에너지가 모여 있는 곳이죠.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산들이 다시 하나로 연결될 때, 그때가 바로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순간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동방의 빛이 세계를 비출 것이다. 갈라진 뿌리가 다시 하나가 될 때 새로운 문명이 시작된다. 류밍천의 이 말은 단순한 통일을 넘어선 무언가를 암시합니다. 물질 문명에서 정신 문명으로의 대전환, 한국이 그 중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가 말한 왕의 정신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곧 나타날 3명의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이들이 어떻게 한국의 운명을 바꾸게 될까요? 류밍천이 본 3명의 지도자. 이들은 평범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한국의 운명을 바꿀 특별한 존재들이죠. 그는 이들을 산의 사람, 바다의 영혼, 그리고 불의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첫 번째 인물, 산의 사람. 그는 깊은 산 속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바위처럼 단단한 마음과 소나무처럼 곧은 의지를 가진 사람. 화려한 말보다 묵묵한 행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그는 보여주기 위한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답을 제시하죠. 이 사람은 어디서 올까요? 류밍천은 구체적인 지역을 말하지 않았지만 강원도의 깊은 산맥에서 수련한 영혼이라고 암시했습니다. 군인일 수도, 기업가일 수도, 아니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의 리더십이 흔들림 없는 원칙과 실질적인 결과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다의 영혼입니다. 바다에서 온 지혜를 가진 사람. 대양처럼 넓고 깊은 마음으로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능력자, 외교와 소통의 달인이며 적과도 친구가 될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의 힘은 다리를 놓는 능력에 있습니다. 남과 북, 동과 서, 진보와 보수,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모든 분열을 치유하고 화합으로 이끄는 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류밍천은 부산이나 인천, 바다와 가까운 곳에서 그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가장 흥미로운 인물은 불의 여인입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의지를 가진 여성 리더. 정의에 대한 갈망이 모든 부패와 불의를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녀는 새로운 시대의 어머니가 되어 나라를 다시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한국 역사상 이런 강력한 여성 리더가 나타난 적이 있었나요? 신사임당, 유관순 열사 이후 진정한 여성 영웅의 등장입니다. 그녀의 열정과 청렴함이 사회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류밍천은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 울려 퍼질 때 모든 국민이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각자 다른 배경, 다른 지역, 다른 세대에서 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대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 이들을 하나로 묶을 것입니다. 산의 힘, 바다의 지혜, 불의 열정이 하나가 될 때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가 세워집니다. 류밍천은 말했습니다. 이들은 정치인이 아니라 시대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위해 나타난다. 이들이 하나가 되는 순간 동아시아 전체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언제 나타날까요? 어떤 사건이 이들을 역사의 무대로 불러낼까요? 류밍천이 예언한 2025년의 극적인 변화, 그 구체적인 시간표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봄부터 겨울까지 계절마다 펼쳐질 놀라운 드라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류밍천이 제시한 한국 변혁의 구체적인 시간표, 계절의 흐름과 함께 펼쳐질 드라마틱한 변화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내년 봄이 오면 낡은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몇 달 후의 이야기입니다. 권력의 탑이 흔들리고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수십 년간 견고해 보였던 체제가
봄바람에 흔들리는 벚꽃처럼 떨어지기 시작하죠. 류밍천은 이 시기를 깨어남의 계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거짓을 참지 않고 숨겨진 진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언론이 감춰왔던 사실들, 정치인들의 비밀, 재벌의 부정, 모든 것이 햇빛 아래 드러날 것입니다. 2026년 여름이 되면 갈등이 정점에 달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한민족이 둘로 갈라집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이웃끼리 서로를 적으로 여기게 되죠. 광장은 시위대로 가득 차고 거리에는 분노의 목소리가 넘쳐납니다. 하지만 류밍천은 이 분열이 더 큰 화합을 위한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새벽이 오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처럼 통합되기 전 가장 극심한 분열을 겪는다는 것이죠. 이 갈등 속에서 국민들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가을, 수학의 계절이 오면 세 명의 지도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각자의 길을 걷습니다. 산의 사람은 실용적 개혁을, 바다의 영혼은 화해와 통합을, 불의 여인은 정의 실현을 외치며 각자의 지지자를 모읍니다. 이들은 서로를 모르고 때로는 대립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운명의 실이 이들을 하나로 엮기 시작합니다. 국민들이 이들의 진정성을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이 세 사람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죠. 마치 철가루가 자석에 끌리듯이 겨울이 오면 정화가 시작됩니다. 추위가 모든 것을 얼려버리듯 낡은 시스템이 완전히 멈춥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겨울의 추위가 봄을 준비하듯 이 정화의 시간이 새로운 질서를 준비합니다. 2026년 초, 겨울이 끝나갈 무렵 첫 번째 씨앗이 심어집니다. 새로운 한반도의 첫 싹이 트는 것이죠. 그리고 봄이 오면 이 싹은 거대한 나무로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한국이 동아시아의 중심이 되는 순간입니다. 류밍천은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이다.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완전히 녹아내리듯 한국도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다면 2026년 병호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류밍천이 말한 한국의 세 가지 대승리란 무엇일까요? 하늘과 땅과 사람의 승리가 어떻게 한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까요? 2026년 병호년, 호랑이의 해. 류밍천이 본 미래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한국의 승리가 단순히 국내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를 뒤흔들 변화의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충격적인 예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붉은 별을 따르는 자들의 거대한 탑이 스스로 무너진다고 류밍천은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체제의 붕괴를 암시하는 것이죠. 그들이 쌓아 올린 거짓의 성체가 하룻밤 사이에 모래성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이 변화는 한반도에서 시작됩니다. 한국의 변혁이 중국 내부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그 물결이 일본과 동남아시아로 퍼져나갑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는 것이죠. 전쟁과 대립의 시대가 끝나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리고 2026년 한국은 세 가지 위대한 승리를 거둡니다. 하늘의 승리, 땅의 승리, 사람의 승리. 하늘의 승리란 무엇일까요? 한국 과학자들이 우주에서 획기적인 발견을 합니다. 인류 역사에 기록될 대발견이죠. 태극기가 달을 넘어 우주 저편에서 펄럭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주 탐사가 아닙니다. 인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도약입니다. 땅의 승리는 에너지 혁명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신기술이 석유와 석탄 시대를 끝냅니다. 깨끗하고 무한한 에너지원이 발견되는 것이죠. 중동의 석유, 러시아의 가스에 의존하던 세계 질서가 완전히 바뀝니다. 한국이 진정한 에너지 강국이 되는 순간입니다. 사람의 승리가 가장 감동적입니다. 한국 문화와 정신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K-팝을 넘어선 더 깊은 차원의 문화 전파입니다. 스포츠에서, 예술에서, 그리고 정신적 가치에서 한국이 세계를 리드합니다. 젊은이들이 이끄는 이 변화는 전 인류를 감동시킬 것입니다. 류밍천은 강조했습니다. 이 승리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2025년의 고통과 시련을 이겨낸 보상입니다. 진정으로 하나가 된 민족이 이루어낸 기적이죠.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룬 국민의 힘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를 이끄는 위대한 국가가 됩니다.
동방의 등대가 되어 아시아 전체를 비춥니다. 물질적 풍요만 추구하던 나라에서 영혼의 풍요를 추구하는 나라로 변모합니다. 새로운 문명을 선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류밍천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 강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나라가 됩니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물질에서 정신으로 이 거대한 전환의 중심에 한국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류밍천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류밍천의 마지막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남북 통일에 대한 그의 시각은 단순한 영토 합병이 아닙니다. 갈라진 영혼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과정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한민족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죠. 이것은 극단적인 물질 문명에서 정신 문명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나아가는 거대한 여정입니다. 통일은 지도상의 경계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류밍천의 예언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물리학을 공부한 과학자이면서 동시에 깊은 영적 통찰을 가진 수행자입니다. 시간을 순환하는 패턴으로 보는 과학적 분석과 직관적 영성이 결합된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죠. 중국 당국이 그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이 본 진실을 계속 전하고 있죠. 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언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 일어날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입니다. 류밍천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마음을 열고 정신을 맑게 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면 어떤 변화도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죠. 혼돈과 고통은 필요한 정화 과정입니다. 동방의 천년 번영의 시대가 오기 위해 거쳐야 할 관문이죠. 한국은 동방의 등대이자 인류의 거울로서 선택해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의 주인이 될 것인가? 절망에 굴복할 것인가? 희망의 씨앗을 심을 것인가? 분열을 선택할 것인가? 통합을 이룰 것인가?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선택과 의지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류밍천은 말합니다. 예언은 경고이자 축복이다. 준비하는 자에게는 기회가 되고 무시하는 자에게는 시련이 된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각자가 내리는 작은 선택들이 모여 거대한 미래를 만듭니다. 이웃을 돕는 작은 친절, 진실을 말하는 용기, 화해의 손길, 이 모든 것이 새로운 한국을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류밍천의 예언이 모두 실현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함께 꿈꾸고 함께 노력한다면 어떤 미래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한 내용은 류밍천이라는 인물의 예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관점이며 절대적 진실이 아닙니다. 예언이나 예측은 참고사항일 뿐 실제 미래는 우리 모두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접하실 때는 비판적 사고를 유지하시고 자신만의 판단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2025년 12월 15일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동시에 흔들립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60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예언자, 그가 마지막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세 마리 용이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하늘이 열린다. 그의 이름은 샤밍. 그는 1997년 외환위기, 2011년 일본 대지진, 2020년 팬데믹을 미리 경고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12월 15일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사람이라면 이번에도 틀릴까요? 아니면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의 마지막 예언서 세 마리 용의 비밀을 함께 탐험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산시성. 중국 내륙 깊숙한 곳에 자리한 이 작은 마을은 세상이 잊은 곳입니다. 200m 높이의 산 정상 근처, 안개가 항상 감싸고 있는 이곳에서 샤밍은 지난 50년을 살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조차 그를 거의 보지 못합니다.
그는 새벽 4시면 일어나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해가 뜨기 전 하늘을 관찰합니다. 별의 움직임, 달의 위치, 바람의 방향.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글자입니다. 하늘이 쓰는 편지입니다. 작년 9월 어느 날 밤, 샤밍은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통증.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하지만 그날 밤 그가 본 하늘은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세 개의 별자리가 한 지점에서 만나고 있었습니다. 8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배치였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60년 동안 기록해온 낡은 책들을 꺼냈습니다. 밤새도록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었을 때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샤밍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숨겼습니다. 1985년부터 그가 기록한 예언들은 개인 일기장에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 몇 명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확인했을 때 모든 예언이 정확히 맞았다는 것을. 한국의 대통령 탄핵, 일본의 쓰나미, 중국의 경제 위기, 그리고 전 세계를 멈춘 질병까지 샤밍은 이 모든 것을 최소 3년에서 7년 전에 이미 적어두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생의 마지막 순간에 침묵을 깼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본 것은 한 나라의 운명이 아니다. 세 나라의 운명이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그가 말하는 세 나라, 한국, 중국, 일본. 그는 이 세 나라를 세 마리 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이 세 마리 용이 동시에 깨어난다고 말했습니다. 12월 첫눈이 내리는 날 하늘이 움직일 것이다. 이것이 샤밍이 남긴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눈. 한국에서 첫눈은 보통 12월 초에 옵니다. 그리고 올해 기상청은 이상 기류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평년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에서는 지난 석 달 동안 작은 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빈도가 이상합니다. 도쿄 대학 지진연구소조차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지난 6개월 동안 외국 자본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무너지고 있고 젊은이들의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베이징 정부는 이를 숨기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샤밍은 이 모든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하늘이 움직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샤밍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의 움직임은 땅의 변화를 부른다. 그리고 땅의 변화는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 12월 15일. 이 날짜는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환점입니다. 오래된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샤밍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미리 볼 수 있었을까요? 그가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의 비밀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샤밍의 오두막 안에는 수백 권의 낡은 책들이 쌓여 있습니다. 먼지가 앉은 이 책들은 그가 14세부터 지금까지 기록한 관찰 일지입니다. 매일 밤 그는 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본 것을 적습니다. 별의 위치, 달의 모양, 행성들의 움직임.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닙니다. 그는 고대 중국 천문학과 오행 사상을 결합한 독특한 체계를 사용합니다. 이 체계는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지혜입니다. 하지만 샤밍처럼 완벽하게 익힌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행, 불, 흙, 쇠, 물, 나무. 이 5가지 요소가 세상 모든 것을 구성한다고 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물은 불을 끕니다. 불은 쇠를 녹입니다. 쇠는 나무를 자릅니다. 나무는 흙에서 양분을 빼앗습니다. 흙은 물을 흡수합니다. 이것이 끝없이 반복되는 순환입니다. 샤밍은 이 순환을 통해 세상의 흐름을 읽습니다. 한 나라가 흥하려면 그 나라의 기운이 어떤 요소에 속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요소가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 관찰해야 합니다. 한국은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확장하는 에너지입니다. 중국은 흙의 기운입니다. 안정적이지만 무겁고 느립니다.
일본은 쇠의 기운입니다. 날카롭고 강하지만 부러지기 쉽습니다. 올해는 갑진년입니다. 60년에 한 번 돌아오는 특별한 해입니다. 이 해에는 나무와 용의 에너지가 만납니다. 용은 변화를 상징합니다. 급격하고 강력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성장을 상징합니다. 이 둘이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래된 것들의 붕괴이기도 합니다. 샤밍의 책에는 숫자들이 빼곡합니다. 날짜, 각도, 주기. 그는 행성들의 위치를 계산합니다.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시점, 화성이 특정 별자리를 지나는 날, 달이 가장 어두워지는 밤. 이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이번 12월 15일, 이날 밤하늘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세 개의 주요 별자리가 한 점에서 교차합니다. 이런 배치는 800년에 한 번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배치가 일어난 것은 1225년입니다. 그 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정복했습니다. 오래된 왕조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졌습니다. 샤밍은 말합니다. 나는 미래를 만들지 않는다. 나는 단지 바람을 읽을 뿐이다. 그의 말은 겸손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예언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관찰자입니다. 하늘은 이미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샤밍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을 그 방법을 배우는데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의 스승은 그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샤밍은 이 말을 평생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계산을 여러 번 확인합니다. 한 번 보고 믿지 않습니다. 10번, 20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 때만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의 정확도가 100%입니다. 그는 추측하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그가 60년 동안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방법으로 그는 12월 15일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신호가 일본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사실도 그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10월 15일. 이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샤밍이 3년 전에 적어둔 날입니다. 그는 이날 일본에서 무언가가 시작된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하코네와 아사마 사이 일본 중부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화산 활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진동이었습니다. 지진계에만 잡히는 미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증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당황했습니다. 이 지역은 300년 동안 조용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도쿄까지 날아온 재는 공항을 폐쇄시켰습니다. 항공편이 취소되었고 물류가 마비되었습니다. 일본 경제는 하루에 수조 원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정부를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퍼졌습니다. 젊은 세대가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오래된 시스템을 바꾸라고 외쳤습니다. 도쿄 시내 곳곳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에 대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간 쌓인 불만이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경제 침체, 높은 실업률, 희망 없는 미래, 화산은 단지 촉매였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안에 있었습니다. 샤밍은 이것을 잠든 용의 각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안정적이지만 정체된 사회였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했고 과거에 집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용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혼란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오래된 것이 무너져야 새로운 것이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혼란은 일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일본 투자자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자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뗀 곳이 중국이었습니다. 일본 자본은 중국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팀목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흔들렸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졌습니다. 이미 약해진 경제에 또 하나의 타격이었습니다.
샤밍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의 불은 중국의 바람을 일으키고 그 바람은 한국의 문을 열 것이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위기가 다른 나라의 기회가 됩니다. 일본의 혼란이 중국의 붕괴를 앞당깁니다. 그리고 중국의 붕괴는 한국에게 새로운 길을 엽니다. 이것이 세 마리 용의 비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화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그들은 변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증오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세대는 한국과의 화해를 원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관계를 원합니다. 화산이 분출한 것은 땅속 깊은 곳의 압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사회의 변화도 오랫동안 억눌렸던 것들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동아시아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다음 차례는 중국입니다. 일본의 불이 꺼지기도 전에 중국에서 균열이 시작됩니다. 광둥성과 푸젠성, 중국 남부의 경제 심장부입니다. 이곳에는 수천 개의 공장이 있습니다. 전 세계로 물건을 만들어 보내는 곳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 달 동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공장을 닫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 화산 폭발 이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일본 자본이 빠져나가자 중국 공장들도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실업자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미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미 무너졌고 은행들은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일본 자본의 이탈은 마지막 타격이었습니다. 12월 21일, 동지입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샤밍은 이날을 음이 극에 달하는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둠이 정점에 이르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가 맞았습니다. 이날 중국 3대 은행 중 하나가 지급 정지를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은행 앞에 줄이 늘어섰습니다. 모두가 자기 돈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은행 금고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광둥성에서 시작된 시위가 다른 지역으로 번졌습니다. 상하이, 청두, 시안, 중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부패한 관료들을 처벌하라고 외쳤습니다. 경찰이 진압하려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통제가 불가능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당 내부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책임인가를 놓고 싸웠습니다. 개혁파와 보수파가 대립했습니다. 각자 자기 편을 모았습니다. 권력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지도자들은 자리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방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장, 티베트, 내몽골, 오랫동안 억압받아온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봤습니다. 중앙정부가 약해진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치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독립을 외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안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샤밍은 이것을 산이 무너지고 용이 꼬리를 잃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중국은 수천 년 동안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국에는 끝이 있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무거워지면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중국이 바로 그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경제적 압력, 정치적 부패, 사회적 불만,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샤밍은 이것을 절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된 제국이 무너질 때 새로운 질서가 태어난다. 중국의 붕괴는 동아시아 전체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수천 년 동안 중국이 중심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주변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구조가 바뀝니다. 새로운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한국입니다. 왜 한국일까요? 어떻게 작은 나라가 동아시아의 중심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12월 15일에 있습니다. 12월 첫눈. 한국에서 첫눈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깨끗함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샤밍은 바로 그날 첫눈이 내리는 오전 10시에 무언가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보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신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샤밍의 다른 예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가 묘사한 인물은 구체적입니다. 50세 전후의 남자입니다. 여러 언어를 구사합니다. 학문적 깊이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실전 경험도 풍부합니다. 정당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해외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때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선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광고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습니다.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의 눈에서 진실을 봅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힘을 느낍니다. 하나 둘씩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젊은이들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 다음 중년층이 합류합니다. 마침내 노인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단순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남과 북은 같은 민족입니다. 70년의 분단은 충분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가 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면 다릅니다. 사람들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꿈이 아니라 계획입니다. 그의 계획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남북의 화해입니다. 정치적 통합이 아닙니다. 먼저 마음의 통합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둘째, 경제의 부활입니다. 남한의 기술과 북한의 자원을 결합합니다. 새로운 경제권을 만듭니다. 셋째, 동아시아의 재편입니다. 중국이 무너지고 일본이 혼란스러운 지금이 기회입니다. 한국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내부 문제로 정신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를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일본은 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역시 외부에 관여할 힘이 없습니다. 미국도 멀리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깊이 개입하지 않으려 합니다.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샤밍이 말한 하늘의 시간입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은 정화의 날입니다. 오래된 원한과 증오가 눈에 묻힙니다. 깨끗한 백지 위에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화산, 중국의 붕괴, 한국의 첫눈,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입니다. 샤밍의 예언은 이제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깨어나는 민족입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섭니다. 역사의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진짜 예언입니다. 한 사람의 등장이 아니라 전체 민족의 각성입니다. 그리고 이 각성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각성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12월의 첫눈 이후 한반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남과 북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손을 내밉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습니다. 70년의 분단이 만든 벽은 높고 두껍습니다. 하지만 벽에도 균열이 생깁니다. 작은 틈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점점 커집니다. 2026년 봄, 비밀 회담이 열립니다. 장소는 중립지역입니다. 남측의 새로운 지도자와 북측의 대표가 만납니다. 언론은 모릅니다. 세계도 모릅니다.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이야기합니다. 과거를 이야기하고 미래를 그립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의견이 일치합니다. 양측 모두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으로 대화합니다. 2027년 가을, 역사적인 발표가 나옵니다. 남북이 평화 통일에 합의했습니다. 무력이 아닌 대화로 이룬 결과입니다. 세계는 놀랍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탄생합니다. 하나의 한국입니다. 이 새로운 나라는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됩니다. 북쪽에서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풍부한 광물 자원, 강한 노동력, 규율과 헌신. 남쪽에서 오는 것들도 있습니다. 첨단 기술, 글로벌 문화, 외교 경험. 이 둘이 합쳐지면
무엇이 될까요? 경제 강국이 됩니다. 동시에 정신적 중심이 됩니다. 새로운 철도가 건설됩니다. 부산에서 시작해서 평양을 지나 시베리아까지 연결됩니다. 유럽까지 기차로 갈 수 있습니다. 물류혁명이 일어납니다. 한국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경제적 이익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게 보여줍니다. 화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원수였던 두 집단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은 중동에 희망을 줍니다. 아프리카에 영감을 줍니다. 분쟁 지역의 사람들이 한국을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한국은 21세기의 정신적 등대가 됩니다. 한국어가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미 한류로 시작되었던 흐름이 가속화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문화가 아닙니다. 가치관입니다. 한국이 보여주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서로 돌보는 사회입니다. 개인의 성공보다 함께하는 성장입니다. 서양의 개인주의에 지친 세계가 새로운 길을 찾습니다. 그 길의 이정표가 한국입니다. 샤밍은 생애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예언은 운명이 아니다. 가능성이다. 그의 말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가능성을 보여줬을 뿐입니다. 실제로 이루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은 준비된 자를 돕는다. 기회는 모두에게 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잡는 사람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서울 하늘에는 구름이 모이고 있습니다. 곧 첫눈이 올 것입니다. 그 눈은 무엇을 가져올까요? 재앙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샤밍은 말합니다. 12월의 눈은 재앙이 아니라 새벽이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 동이 옅니다. 한반도는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새벽이 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이야기는 예언입니다.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절대적 진실이 아닙니다. 샤밍이 본 것은 별의 움직임과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그것이 현실이 되려면 우리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미래는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예언은 지도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문을 여는 것은 여러분입니다.